네, 여러분, 그럼 한양천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타이틀을 이성계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이렇게 정해놨죠. 사실 이 천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뭐 지금 우리의 예를 들자면은 뭐 세종시 뭐 행정중심 복합도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2000년 초반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뭐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끝에 결국은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수도 이전이 좌절된 경험이 있습니다. 뭐 그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무슨 경국대전을 가지고 뭐 근거를 삼기도 했는데, 사실 저도 역사를 전공하지만은 경국대전이 그때 왜 나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분명히 과거의 것을 공부하는 것은 맞는데 그 지향점은 항상 미래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잘못 생각하는 게 역사가 자꾸 이제 현재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더디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좀 이용당하는 게 저로서는 역사를 공부하는 저로서는 좀 안타까울 따름인데, 여하튼 우리의 수도 이전도 20년이 지나도록 뭐 특별한 진척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국론도 분열되고 여러 가지 논쟁이 참 많은 거죠. 그만큼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어떤 시대적인 동력이라든지 흐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천도는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한양천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일단은 이게 좀 힘든 일이다, 이렇게 조금 스키마를 깔고 가시는 게 이 이성계라든지 당시 조선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결코 왕의 말 한마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뭐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좀 힘든 일이었다. 이런 걸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양천도를 다루면서 크게 한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하는 뭐 새로운 시대 출발점 한양, 이게 한 파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서울 성곽이라든지 풍수, 이런 지리적인 조건 한양에, 그게 파트 2가 될 것이고, 마지막 파트 3에서는 여러분 이제 궁금해하시는 궁궐, 뭐 종묘, 사직,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파트에서 에피소드 1이 되겠죠. 개경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이성계가 개경을 얼마만큼 떠나고 싶어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배경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경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이성계는 사실 개경을 너무나 떠나고 싶었죠. 이성계는 1392년 7월 17일 이 개경에 있는 수창궁에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가 만월대 이 개경의 궁궐에 있는 궁궐터인데요. 이성계가 처음 즉위한 곳은 당연히 이 개경이겠죠. 그때는 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경 같은 곳은 이성계가 어떤 곳이냐, 개경을 설명할 때 두 사람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정몽주란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공양왕이 되겠죠. 이 두 사람이 이성계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몽주가 태종 이방원, 즉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 이방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정몽주와 이성계를 대립적인 관계로 보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쭉 보시면은요, 이 실록의 기록을 보시면은 정몽주 뒤에 정도전, 이성계, 조준, 성성린, 박위, 이 실록에는 이제 9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도모하느냐, 창왕이 있었죠. 공민왕이 죽은 이후에 우왕이 즉위하고, 우왕 다음에 이제 창왕이 즉위하는데 반란 사건이 있어가지고 창왕을 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분은 그거였죠. 폐가 입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글자 그대로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운다. 즉 우왕과 창왕을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고 신돈의 아들로 이제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왕을 신우, 신창 이렇게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분과 신뢰를 가지고 창왕을 폐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몽주, 정도전, 이성계는 창왕을 폐위할 때 한 배를 탔던 인물들입니다. 정몽주도 여러분 이성계와 이 대립각을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정몽주도 이 고려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는 일반 신흥 사대부와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도전과 정몽주도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결국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몽주, 정도전, 이성계 그리고 그들이 옹립한 물론 이 공양왕은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임금이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들이 모두 공양왕 옹립에 동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본다면 이들은 일종의 정치적 동반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정몽주와 공양왕을 결국은 죽이게 되죠. 정몽주는 선주교에서 죽이는 것이고요. 공양왕은 양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나중엔 죽게 되지만은. 그래서 이 7월 17일 개경 수창궁에서 즉위한 시점이 사실 정몽주가 죽은 지 한 석 달, 공양왕이 퇴위한 지 불과 닷새 정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사실 이 시기는 피냄새가 지워지지도 않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성혁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성계가 즉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려 사회에서 역성혁명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역시. 왜냐하면은 이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왕조가 500년 이상 지속이 되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렇게 유례가 없습니다. 500년이 존속한다는 것 자체가.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이 고려에 대해서 이 왕씨, 이 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좀 컸다. 민심의 지지가 높았다라고 보는데 그 두 가지 사례가 바로 이자겸과 최충원을 들고 있습니다. 이자겸이 누구냐? 고려 인종의 외할아버지죠. 이자겸은 자신의 딸을 인종의 아버지인 예종에게 시집을 보내서 인종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겸과 인종은 외할아버지와 외손주와의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인종이 즉위하고 나서 여기서 이자겸은 욕심을 더 냅니다. 자신의 딸 둘을 추가적으로 인종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인종의 입장에서는 그 이모들이겠죠. 엄마의 동생들이니까 그 이모들이 한순간에 자신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종과 이자겸의 관계는 외할아버지와 외손자의 관계에서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자겸은 완전하게 고려 조종의 문신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무신에서는 당시 전쟁 영웅이라고 불리는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이자겸과 거의 동맹관계에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겸의 경우는 사실 이 고려를 문무 모두 장악한 실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결국은 역성혁명을 일으키지는 못했죠. 이 도참설처럼 이게 이씨가 왕이 된다는 비슷한 이성계가 했던 것과 비슷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긴 하는데 사전 정지 작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역성혁명이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이 사회적 배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최충원의 사례를 보시면은 1170년 무신 정권 이후에 최종적으로 권력을 잡은 게 최씨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4대가 집권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 최충원의 권력이 얼마만큼 셌느냐? 최충원은 3명의 임금을 갈아치웁니다. 명종, 신종, 휘종을 옹립하고 또 폐위를 시키는 게 바로 이 최충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3명을 한 대에 자기 당대에 임금 3명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게 바로 이 최충원의 권력이었는데 이 사람이 끝내 역성혁명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만은 어쨌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하지 못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역성혁명은 굉장히 특히 고려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새로운 임금에 대한 백성들의 의구심도 있을 것이고요. 패태자들로부터 원망과 복수심이 이 개경을 짓누르고 이성계를 짓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또한 여기에 플러스해서 당시 고려 말에 이르면은 개경이란 곳에 어떤 땅의 지기가 쇠퇴해 있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돌았고요. 또 기득권 세력, 어쨌든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기득권 세력이 이성계에게 저항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당시 개경의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성계가 딱하니 개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이성계였다면 굉장히 숨막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임금이고 절대 권력자라고 하지만은 이러한 분위기 있는 개경이 썩 내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죠. 하나씩 없애버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이들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또 기억에서 망각시킬 수도 없고요. 사람이 잊어버리면 굉장히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성계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이성계 같은 건 어떻게 하느냐? 옛말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성계는 어떻게 하느냐? 개경을 떠나고 당연히 새로운 수도로 들어가는 게 이성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결국 천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1392년 8월 13일입니다. 여러분 8월 13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자주 나옵니다. 도평의사사, 지금으로 뭐 조선으로 보면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니까 의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양으로 천도할 것을 전교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8월 15일에는 이념이라는 사람을 한양부에 보내 궁시를 수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8월 13일 1392년 8월 13일이 어떤 시기냐 보시면은 조금 전에 7월 17일 날 즉위했다 그랬죠. 즉위식이 일어난 게 7월 17일입니다. 그리고 7월 28일이 돼서 즉위 교서가 반포가 되고요. 문무백관의 관제가 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8월 7일에 지방행정조직이 편제가 돼요. 뭐 수령들 같은 경우는 뭐 기존대로 가겠다라는 구체적인 지방조직이 편제가 되는데, 그리고 8월 11일 경에 처음으로 앉아서 조회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1일이 돼야지 이성계도 좀 서먹서먹한 감이 없어지고 신하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조회를 열고 나라를 다스려 볼까 하는 게 8월 11일 요 시점이에요. 근데 이틀 뒤에 바로 한양으로 천도를 하겠다? 굉장히 성급한 거죠. 근데 이 성급함이 무엇이냐? 이성계의 어떤 단적인 이성계의 심정을 단적으로 내비치는, 여기를 뜨고 싶다, 정말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성계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이런 긴박하게 들어가는 이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와중에 갑자기 천도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자신을 압박해오는 여러 가지 개경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성계의 천도 의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도 계획은 무산이 됩니다. 9월 3일 무렵에 그 당시 권신으로 백응념, 조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궁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옮긴다면은 일반 백성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하니 궁궐이 완성된 이후에 뭐 천도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성계 역시 이걸 받아들입니다.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천도를 한다는 게 얼마만큼 비현실적인지 본인도 깨달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일종의 속도 조절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성계의 마음이 급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성계가 평상시 그래왔듯이 절대 서두르거나 그러진 않죠. 이성계는 그런 성향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성계가 가열차게 내세웠던 천도 계획은 실패라기보다는 뭐 보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천도가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이 고려 같은 경우는 이 삼경체제입니다. 개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경, 남경, 동경, 이 남경은 고려 문종 때 설치가 되는데 이 세 곳을 나눠가지고 뭐 통치라든지 방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개경의 지기를 비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수도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남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려 말에는 공민왕, 우왕, 동양왕이 천도를 기획했습니다. 물론 그 중심은 남경이 되겠죠. 공민왕 같은 경우는 뭐 세 가지 정도로 추격해 볼 수가 있는데 1356년 반원 정책을 실시하면서 또 승려 보호란 사람이 도참서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만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수도 이전을 기획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공민왕 때의 천도는 좌절이 됩니다. 뭐 홍건적이 침입하고 여러 가지 내외 우환이 얽히면서 이 천도를 할 만한 여력이 안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왕 때에도 천도를 기획하죠. 뭐 서원관에서 재피해를 보고해서 재난이 일어나니까 뭐 천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뭐 말을 맞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보고들로 인해서 우왕 같은 경우는 천도를 기획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왕은 최영 등이 반대를 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영을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꼿꼿한 이 장군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최영은 그 당시 최고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이성계보다 훨씬 더 기득권층이죠. 왜냐면은 우왕이 이 정비는 이림의 딸 금비 이씨가 되는데 최영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권신들이 자신의 딸을 우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즉 최영과 우왕도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영 등이 반대하면 사실은
우왕이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습니다. 결국 1381년 서운관이 건의를 해가지고 천도를 실행을 해버립니다. 여기는 이때는 뭐 반대를 해도 그냥 우왕이 가버리죠. 그래서 1382년 남경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광활하죠. 그런데 이게 성공할까요? 성공할 수가 없죠. 5개월 만에 개경으로 환도합니다. 혼자서 가서는 임금 혼자서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관부라든지 시설, 그 다음에 기득권 세력, 권신들이 다 가져야 되는데 그들이 안 가거든요. 또 장인 어른들이 전부 다 개경에 있기 때문에 그 압박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양왕 때도 천도를 기획합니다. 1390년 8월에 천도를 실행해요. 우왕과 비슷하게 똑같이 가버립니다. 근데 역시나 5달 만에 개경으로 환도하죠.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성계라든지 이쪽 세력들이 호응을 하지 않죠. 공양왕은 이성계와 정도전 등의 어떤 신흥 세력과 무관 세력들이, 무신 세력이 옹립한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임금인데 이 공양왕이 혼자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실권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국왕의 의지, 이것만 가지고는 천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하느냐? 그건 바로 시대적 동력이다. 이 시대적 동력, 개혁 동력이 없으면은 사실은 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왕의 의지가 있고 시대적 동력이 뒷받침해준 개국군주 이성계에게 있어서 천도는 하나의 성공 가능한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계는 밀어붙이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의 좌절을 맛봤던 이성계, 해를 넘겨서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1393년 1월 2일이죠. 권중화, 이 권중화는 고려 말부터 천도와 관련된 일을 많이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이 권중화가 계룡산에 뭐 도읍을 삼는 천도지를 보러 간 것은 아니고요. 그 태실지를 보러 갔다가 오는 길에 이 지도를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도는 바칠 수 있죠. 권중화가 바칠 수 있는데 이성계의 대응이 굉장히 기민합니다. 보십시오. 1월 7일 날 갑자기 닷새 만에 지도를 받은 지 닷새 만에 계룡산에 직접 순행하겠다는 교서를 내려버립니다. 이달 18일에 거둥할 것이니 대성각 1인과 의흥 친군위가 시종하게 하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가를 움직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그 임금이 움직이려면요, 지금도 그렇지만 사전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해야 됩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지도를 받은 지 닷새면은 즉흥적으로 나가겠다? 이게 즉흥적인지 아닌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준비가 돼 있었다는, 어느 정도 권중화란 사람과 교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1월 19일 날, 그러니까 1월 7일 날 가겠다고 얘기한 지 12일 만에 실제로 어가가 개경을 출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도요, 대통령이 12일 만에 갑자기 지금의 해외 순방과 다를 바가 없을 텐데, 당시 순행은 해외 순방을 12일 만에 결정을 한다? 여러 가지 어레인지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안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데 12일 만에 움직일 수 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성계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첫 번째 실패를 했지만, 좌절은 했지만은 이성계는 계속 천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양조 회암사에 들려서 왕사인 무학대사, 드디어 무학대사가 나오죠. 무학대사와 함께 가자고 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재미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도평의사사로부터 보고가 들어옵니다. 뭐라고 들어오느냐? 현비, 신덕왕후 강씨가 몸이 편찮고 평주, 봉주 등지에서 초적들이 나타났다고, 이런 보고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현비, 신덕왕후 강씨는 누구냐면은 이성계에게 첫 번째 이제 제1비가 신의 왕후 한씨입니다. 정종과 태종 이방만의 친모가 되는 게 신의 왕후 한씨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신덕왕후 강씨는 누구냐? 이제 제2비가 되는데, 이성계는 아들이 총 8명입니다. 그러니까 한씨한테 6명의 아들이 있고 나머지 7번째, 8번째, 즉 방번과 방석이 이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8번째에 있는 방석이 1392년 바로 태자로 책봉이 되는 게 바로 이 강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현비는 항상 몸이 안 좋아요. 이게 몸 아픈 거 가지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 그냥 비일비재했다, 일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 신덕왕후 강씨는 1396년에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급보면 급보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급보가 아닌 일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평주, 봉주 등지에서 초적들이 활동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보시면은요, 여러분, 봉주는 봉산이고 봉산 탈춤할 때 평주는 평산입니다. 황해도 지역인데, 그러면 개경에서 어가가 출발해서 지금 양주로 가 있죠. 지금 도착한 상태고 앞으로 계룡산을 갈 거예요. 그런데 초족들은 어디서 나타났느냐? 개경 뒤쪽이죠. 어가의 반대편에서 지금 나타났습니다. 어가의 앞에서 초족이 막고 있다면 비상 상황이 되지만 어가의 뒤에서, 그다음에 당시 초족들은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반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국 초기였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어가를 딱 멈추고 도평을서사가 최고의 결정기구가 와서 급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그 의미를 간파하고 언짢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읍을 옮기는 것을 유력한 세족들이 다들 싫어하여 이를 구실로 삼아 저지하려 하는구나. 제신들은 송경에 오랫동안 살아서 그곳에 안주하려고만 하고 쉽사리 옮기려 들려 하지 않으니 그들이 어찌 도읍을 옮기는 것을 바라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성계도 알고 있는 거죠. 기득권 세력들, 유력한 세족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들이 옮기려 하지 않고 있다, 내키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성계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도읍을 옮기는 것은 경들에게도 달갑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예로부터 역성혁명을 한 임금들은 반드시 도읍을 옮겼다. 지금 내가 급히 계룡산을 살펴보려는 까닭은 내 대에 친히 새 도읍을 결정하고 싶어서이다. 나중에 내 후계자가 내 뜻을 이어받아 도읍을 옮기려 하더라도 대신들이 옳지 않다고 하여 저지한다면 그가 어찌 이를 실행할 수 있겠는가. 당신들이 천도를 반대하고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은 내 대에 어떻게든 옮겨야 되는데 나중에 옮길 때 당신들이 반대한다면 내 후계자가 이것을 어찌 성공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 대에 옮기는 것을 이해해 달라라고 자신의 속내를 완전히 내비치는 거죠. 여하튼 이성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신의 속내를 내비치고 그들의, 그러니까 여러 대신들의 의중도 간파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결국은 또 이렇게 하죠. 못 이기는 채 하면서 그럼 어가를 돌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하들 입장에서 이성계가 임금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원래 임금은 알고 있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들이 의중을 간파했다고 해서 그 의중을 간파했다고 말로 꺼내는 게 사실 맞지 않는 건데 이성계가 솔직히 꺼내죠. 그리고 약점도 꺼냅니다. 하기 어렵다는 거. 내 후계자는 더더욱 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신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제가 이성계 리더십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비의 병호는 차도를 보일 것이며 초적들은 자신들이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획했던 대로 계룡산 일대에 대한 답사를 진행하자고 신하들도 한 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도평의사사가 보고한 것은 현비가 아프다거나 초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큰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다만 이성계의 발목 잡기, 이성계 천도에 대한 발목 잡기, 딴지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성계가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솔직하게 대응을 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처럼 어가를 돌리라고 양보를 하니까 신하들 역시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진행하시죠라고 신하들 역시 한 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경을 벗어나려던 이성계의 시도가 드디어 성공을 합니다. 그럼 과연 이성계는 개성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신도안으로 가게 되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지난번 우리가 계경에서 신도원까지, 계룡산까지 떠나가는 이성계의 과정을 살펴보았죠. 그러면 이성계는 계룡산에 가가지고 실제 이제 건설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과연 계룡산은 이성계의 천도지가 될 것인가? 여러분, 물론 결론은 알고 계시죠. 왜? 지금의 수도가, 조선의 수도가 한양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기 때문에 계룡산은 지금 계룡대가 들어가 있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또 두 번째 에피소드의 타이틀은 제가 계룡산 신도하는 이씨의 땅이 아니었던가 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성계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타이틀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그럼 신도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보시면은 1월 19일 계경에서 떠나가지고 2월 8일 계룡산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내가 살펴보겠다, 사전 답사 차원으로 간 것인데 그 이후에 있는 후속 조치를 보면은요. 조운과 도로, 성곽터, 여러분 조운은 그 세곡선 운행하는, 물길로 운행하는 그 운송로가 조운로인데, 이 조운로가 어떻게 보면 수도의 핵심이죠. 세금을 공납을 받아야지 나라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자마자 조운, 도로, 성곽터를 점검을 하고 토지 측량 후 곧장 건설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천도에 대한 이성계의 의지는 강했고 급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룡산을 온 것도 급하게 왔는데 건설 역시 굉장히 급하게 시작을 합니다. 또 새 도읍지의 기내를 확장, 우리가 기내, 근기, 경기, 여러분 경기도 있죠? 경기도가 수도권 지역이다, 서울 근방에 있던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현, 부곡, 향소 모두 81곳을 설치했다. 백성들에게 토지까지 지급했다. 이거는 뭐냐면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그냥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는, 실제로 도읍을, 천도를 하는 모든 프로세스가 동작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내가 한번 가보겠다, 권중화가 지도를 바쳤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가보지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충분히 기획된, 사전에 기획되고 엄청난 추진력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1393년 2월 8일 이후에 4월 5월 넘어가면서 지속되는 것이고 11월 12월까지도 한 10개월 여간을 계속 지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1393년 12월 11일 날 갑자기 건설 공사가 전면 중지됩니다. 의문이 아닐 수 없죠. 이거는 계획 단계가 아니고 이미 실행 단계입니다. 실행 단계에서 10개월간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백성들에게도 토지가 지급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공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수도 있다 할 정도의 기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전면 중지가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바로 이 하륜이란 사람이 계룡산 천도지의 부당함을 상소하면서부터입니다. 이 하륜은 이성계 부자와 인연이 상당히 깊습니다.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하륜은 그 공양왕을 옹립할 때 하륜은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정몽주, 정도전, 이성계가 창왕을 몰아내고 공양왕을 옹립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창왕을 과거에 옹립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도태된 인물이 이색, 그 다음에 하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륜이 그때 한번 이제 좌천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성계와 하륜의 관계는 정치적으로는 조금 이제 맞지 않은 구조였다. 다만 이 하륜은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태종 이방원과는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태종 이방원이 나의 장자방,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하륜입니다. 1398년과 1400년에 있던 제1차, 제2차 왕자의 난에서 권력을 잡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그 브레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하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륜이 계룡산 천도지의 부당함을 상소하면서 계룡산 천도 공사가 전면 중지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한테 사료를 제시해서 1차적으로 접근하시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2, 3차 가공 자료보다는 여러분과 같이 제1차 자료인 사료를 보면서 느끼면은 다른 사람의 관점이 아닌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사료가 있다면 사료를 제시하려고 하는 편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따분할 수도 있는데 이 기회에 한번 읽어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읍은 오름지기 나라 한복판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룡산은
땅의 남쪽에 치우쳐서 동북면, 서북면과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신이 예전에 신의 아버지를 장사 지낼 때에 풍수와 관련된 여러 책들을 대강 봤었는데 지금 들으니 계룡산 지역은 산 줄기가 건방에서 오고 물줄기가 손방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이곳은 송나라의 호순신이 이른바 물의 파고가 장생이니 쇠퇴와 패망이 곧 닥치는 수파, 장생, 쇠패, 입지의 땅으로 여기에 도읍을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륜이 상소를 올리게 되는 거죠. 뭐 수파, 장생, 쇠패, 입지 뭐 이런 거 뭐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이거는 뭐 일설이기 때문에 학설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도읍은 모름지기 나라 한복판에 있어야 된다. 수도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 이성계에게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뭐냐? 쇠퇴와 패망이 닥치는 땅. 이게 이성계에는 비수처럼 꽂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후손을 위해서 옮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옮기는 땅이 내 후손에게 좋지 못하다. 내 아들, 딸에게 좋지 못하다 그러면은 모든 부모의 마음은 움찔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망설이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이성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성혁명을 한 군주는 수도를 이전을 해야만 하지만은 그 이전에 가는 수도가 불길하다고 하면은 주저하게 되는 게 사람의 이 심리입니다. 그 심리를 하륜이 정확히 파고들었죠. 그래서 이곳은 쇠패 입지의 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어떻게 하느냐? 검토를 하죠. 찝찝하거든요. 뭐 저라도 한번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하륜한테 네가 봤던 호순신의 책을 바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권중화 정도전이 나오죠. 명해서 제살릉 형지안과 비교 검토를 지시합니다. 그 결과 기륭이 모두 맞아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계룡산 신도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떠오르는데 순호지라는 책에서는 이 1678년도에 나온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하면은요. 처음 태조가 계룡산 아래에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꿈에 신이 나타나 이곳은 이 전읍이란 것은 이제 정자의 파자, 조금 도참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죠. 의거할 땅이지 그대의 터가 아니니 머무르지 말고 빨리 가라 하였다. 이에 태조가 철거하고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도선의 비기에 대신할 자는 이 시인이 한양에 도읍할 것이다 라고 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조에서는 한양에 오얏나무를 심고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면 곧 찍어내어 그 기운을 억눌렀다. 이때에 이르러 과연 들어맞았다. 이거는 한참 뒤에 흐른 조선 후기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설화적 이야기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떤 얘기냐? 계룡산은 태조 이성계와 뭐 인연이 없는 곳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과연 계룡산 신도안이 수도가 들어서기에 적절한 입지인가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제가 뭐 풍수 전문가도 아니고 뭐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풍수라는 뭐 기본 그걸 지리학이라고 봤을 때 그 지리학의 이론이 몇 가지가 있죠. 뭐 배산 임수, 뭐 좌청룡 우백효가 있는데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계룡산이 과연 올바른 적절한 위치인가 라고 한번 우리끼리 살펴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당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큰 위에 조종산이 있고 그 위에 주산이 있습니다. 뭐 진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주산은 명당 바로 뒤에서 어떤 혀를 맺히게 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조종산은 말 그대로 주산의 뿌리가 되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산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좌청룡과 우백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으로는 외 좌청룡과 외 우백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당을 가느다란 물줄기가 지나가고 이게 바로 배산 임수가 되는 거죠. 동서와 북쪽으로는 산이 있죠. 앞으로도 산이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이제 안산입니다. 이 안산 뒤로 더 큰 강이 흐르고 역시 그 뒤에 조산, 이 조자 아침 조자를 쓰는데 뭐 조해하다. 말 그대로 뭐 신하가 조회를 하듯이 명당을 바라보고 이 명당의 기운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조산입니다. 이게 우리가 명당이라고 얘기하는 풍수지리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명당의 포맷에 이 프레임에 이 경복궁을 집어넣는다면 경복궁은 설명이 됩니다. 조종산은 북한산이 되는 것이고요. 주산은 북악산이 됩니다. 이 북한산, 북악산 자세한 거는 제가
외사산과 내사산을 얘기할 때 파트 2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지도를 가지고 오늘은 그 구조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종산은 북한산이 되는 것이고요. 주산은 북악산이 됩니다. 그리고 좌청룡은 타락산이 됩니다. 낙산. 대학로에서 한성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언덕백이 하나 있는데 언덕 제일 위에 해화문이 있고 오른쪽 편으로 계단이 나 있는데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그게 타락산, 낙산 가는 길입니다. 우베코는 인왕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외우베코는 덕양산, 지금의 행주산성이 있는 곳. 이 덕양산도 산세는 조금 약하죠. 외사산으로 보기엔 좀 약한 산세입니다. 어쨌든 이 덕양산을 외우베코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좌청룡은 용마산, 아차산 포함해가지고 왜 좌청룡 보기도 합니다. 또한 분들은 뭐 수락산을 뭐 좌청룡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건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복궁 앞을 지나는 개울은 청계천이 있죠. 그리고 안산은 남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을 지나서 큰 강이 흐르죠. 그게 바로 한강이고 조산, 기운을 막아주는 마치 신하처럼 경복궁의 읍조리는 산은 바로 관악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을 보면은요, 주산, 우베코, 좌청룡, 안산이 배치되는 이렇게 내사산의 형태가 갖추어져 있고 그 바깥으로 역시 외사산의 형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형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거 제가 남산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남산 전망대에서. 물론 이 가운데는 요즘에 나오는 AI로 제가 조금 처리를 한 것이고요. 뒤에 있는 산들은 다 정확합니다. 뒤에 있는 북한산이 조종산이 되는 것이고요. 북악산이 주산, 지금의 한양 궁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인왕산 우베코, 타락산, 좌청룡인 타락산은 여기서 보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락산이 조금 이제 풍수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산이고 제가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곳이 이 남산이고 저 멀리 관악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왼편 화면 왼쪽에 보시면 무악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지금 사진을 AI로 만들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원본 사진을 보여드리면은요, 원본 사진이 이렇습니다. 지금 요 사진하고 요 사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지금 이 산세는 제가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봤을 때 지금의 한양 궁궐은 풍수적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정확히 좀 매칭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계룡산은 어떤가 여러분 보시면은요. 제가 이거는 국사봉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한 지역이 신도안의 이 내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경복궁 우리 한양과 비교하면은 안에 있는 이 평지 부분이 상당히 협소한 편이 됩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천의 요새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조금 내부가 좁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3D 지형도에서 조금 보시면은요, 저기 천왕봉, 그 다음에 향적산 국사봉, 그 다음에 관음산 조계봉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청계천을 대신할 곳이 뭐 두계천인데, 이게 배산 임수형이 아니고 남동쪽으로 흘러서 나가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천왕봉에서 향적산 국사봉 줄기로 오는 이 우백호 라인하고 이 좌청룡 라인은 굉장히 예쁘게 돼 있는데, 그 이외의 지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풍수지리적인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주산을 어디로 할 것인가? 여기 제가 표시는 안 했습니다. 제차봉도 있고 조금 야트막한 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도 산세가 좀 그렇고요. 천왕봉을 주산으로 삼아버리면은 그럼 과연 조산을 어디로 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뒤에 있는 삼불봉을 조산으로 천왕봉을 주산으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삼불봉을 주산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민족문화 대백과 사설을 보시면은요, 여기 삼불봉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만 저 뒤에 있는 쪽입니다. 저기 있는 게 삼불봉을 현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무는 북쪽을 현무를 가리키는 것이죠. 국사봉을 우백호, 그 다음에 이 신선봉을 좌백호라고 있겠는데 신선봉이 어딘지는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개념을 보면은요, 이 지금 백과사전에서 얘기한다거나 많은 풍수가들이 얘기하는 이 좌청룡 우백호와 주산, 안산은
이 혼합이 되어 버립니다. 백과사전에서는 이 남주작을 저기 있는 대둔산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대둔산도요, 이 신도안에서 직선거리 2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남주작이라고 보다는 이제 뭐 어떤 이 조산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여기서 그러면 안산이 어디 있느냐? 이 계룡산 신도안의 입지에서는 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만한 산이 없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 두계천 뭐 좌우로 있는 어떤 구릉을 얘기를 하는데, 뭐 용마고등학교에 나오는 뭐 그쪽을 언덕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안산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사산에 있는 좌청룡 우백호와 외사산에 있는 뭐 산불봉이라든지 뭐 대둔산을 북현무 남주작으로 설정하는, 이게 내사산과 외사산이 이렇게 혼합되어 버리는 그러한 이 풍수 형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역시 또 배산 임수를 할 수 있는 두계천도 조금 방향이 맞지 않고요. 이게 지금 내사산에 있는 향적봉 이쪽 라인이 내사산으로 지금 봐야 되는데, 그러면 내사산 밖으로 있는 외사산이 더 큰 산들이 이 기운을 막아주느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애매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남쪽으로 봤을 때 저기 제가 마킹한 부분이 대둔산입니다. 직선거리 20km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곳을 삼으려면은 조산으로밖에 삼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사실은 너무 멀죠. 그리고 이걸 남주작이라고 보기도 조금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뭐 풍수 전문가가 아니고,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기존의 정형적인 풍수 이론에는 맞지 않다. 사실 이 신도안 지역은 지금에 있는 계룡대, 군사적 목적의 계룡대가 있는 게 가장 적합하지, 입지도 그렇고 지금의 한양과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게 썩 비교 우위에 있는 입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신정 동국 여지 승담에 나오는 얘기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지역으로 계룡산 아래에 있다. 조선 태조가 처음 즉위하였을 때 이 계룡산 쪽으로 도읍을 옮기려고 친히 와서 순시하고 길지를 택하여 대략 그 기지를 정하고는 역사를 시작하였다. 결국 조은의 길이 멀다 하여 그만두었다. 신정 동국 여지 승남은 중종 26년에 간행된 1530년이죠. 원래 동국 여지 승남이 성종 때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증보 간행한 게 바로 신정 동국 여지 승남입니다. 이 내용은 그 천도한 때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조선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무난합니다. 신정 동국 여지 승남이 국가에서 편찬 어떤 지리 이 종합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얘기는 뭐 국가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조은의 길이 멀다 하여 그만두었다, 뭐 찝찝했기 때문에 그만두었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죠. 그래서 조은의 길이 멀다 하여 그만두었다. 사실 조은이 안 되면은 뭐 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뭐 신도안은 최소한의 공간 부족, 그다음에 쇠퇴하고 패망하는 땅, 어떻게 보면 이게 이성계에게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후손들이 살아갈 땅인데 쇠퇴하고 패망한 땅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 핵심이고요. 명분은 공간 부족, 그다음에 한쪽으로 좀 치우쳤다, 조은로에 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게 바로 계룡산 신도안이 수도로서 적합하지 않았던 이유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룡산 신도안 천도는 결국 좌절이 됩니다. 사실 이때 신도안 이 수도 이전이 좌절되었을 때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환호했다라고 실록에는 적고 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시종일관 반대를 하고 있었고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 가지고 여러 가지 부역의 의무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국가도 이제 안정이 되지 않고 초적도 많고 외구의 침입도 이때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수도를 옮기려면 엄청난 물자와 인력이 소요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천도가 좌절되니까 국가, 백성, 이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다만 이성계의 입장에서는 개경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이성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반대를 하고 많은 백성들이 이 반대하는 수도 이전 계획,
과연 이성계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사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룡산 신도하는 정령 이씨의 땅이 아니었던가? 결론적으로는 이씨의 땅이 아니었던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은 이성계의 집념이 이루어낸 한양천도. 오늘 얘기로 그 한양천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 과정에 대한 얘기는 오늘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강의에서부터 제가 한양 성곽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걸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한양천도에서 제가 왜 이성계의 집념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 한양천도에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당연히 이성계의 자신이 되겠죠. 옆에서 누가 무학대사니 정도적인 얘기를 하지만은 그들 역시 이성계의 의도에 의해서 기획되는 어떤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장 큰 천도의 주체는 이성계 자신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성계의 집념이 결국 성공시켰다라고 보는 게 저의 관점이고 역시 또 많은 연구자들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 이성계가 7월 17일 날 즉위한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은 8월 13일에 천도를 한다고 좀 성급하게 얘기를 꺼냈었죠. 그게 백응념이라든지 조준 등에 의해 가지고 조금 이제 좌절이 된 상태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계룡산 신도안으로 이제 권중화의 지도를 받고 가서 실제로 수도 건설 공사를 시작하는데 하륜이 상소를 올리면서 그 또한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성계가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좌절할 것인지 물론 우리가 결론은 알고 있어요. 계룡산 신도안이 좌절된 것은 결정적인 타격입니다. 이성계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군이 아무도 없어요. 그 실록에 나온 것처럼 대신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모두가 좋아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이성계 자신을 제외한 그 여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성계가 또 다른 천도 개혁을 세울 수 있을지 이거는 사실 의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성계는 그것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성계의 집념이 이뤄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간 관계를 쭉 보시면은 여러분 제가 사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4년 천도를 처음 기획했던 게 1392년이죠. 이제 2년이 다 돼갑니다. 2월 14일 무렵에 권중화 등에게 명하여 우리나라의 역대 비록을 간추려 바치게 합니다. 비록은 약간 도참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기존 풍수지리와 도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또 다른 최적의 길지를 찾을 목적이었다. 근데 우리가 풍수지리와 도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개념을 규정짓기가 조금 모호한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조금 혼동되실 텐데 굳이 이거를 이제 나누자고 얘기를 하면은 풍수지리는 뭐냐면은 지형이라든지 지세, 이 수맥 이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인간의 기흉화복에 연결시키는 학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현시키려고 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현재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 풍수에서 조상의 묘를 쓰는 것은 미래의 발복을 원하는 모습이긴 한데 풍수지리의 근본은 현재 인간의 삶을 어떻게 더 개선시킬까 하는 측에서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도참서는 뭐냐? 미래의 길종화복이나 운명을 예언하는 사상입니다. 이성계가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은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최적의 길지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나는 지금 포기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중화 조준 등에게 서운관, 이 담당 관청이죠. 서운관 관리를 드리고 무학을 답사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무학이 어디냐? 여러분 지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지도인데 이게 제가 그 한양 궁궐의 어떤 풍수지리를 제가 설명해 놓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좌촉령인 타락산이 약하긴 하지만 전형적인 풍수지리의 어떤 이 구도에 들어가 있는 위치인데 무학은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표시한 부분 한눈에 봐도 좀 협소하죠 여러분.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AI로 이 당시에 이런 지형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만든 것이고요. 실제 지형은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봤을 때 물론 원근의 차이는 좀 있지만 무학재, 우리가 보통 무학은 무학재 고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이제 분지 형태의 뭐 은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통로의 역할을 더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봐도 수도로의 입지에서는 조금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2월 23일에 답사 결과 하륜, 처음에 무학을 주창한 사람이죠. 무학을 얘기한 하륜을 제외한 모두가 반대를 합니다. 역시 땅이 협소해 보인다는 이유입니다. 이래서 이성계가 그러면 역시 이번에도 내가 직접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좀 바빴는지 다른 정사를 보고요. 한 넉 달이 지난 6월 27일 무렵에 다시 한번 무학을 살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담당 기관인 서운관에서 재검토한 결과 역시 부적합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그럼 새로운 후보지를 찾아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선곡의 불일사 인근 개경 부근인데요. 이쪽 후보지로 이제 알아보는데 역시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성계 푸시가 계속 내려오니까 도평을사사에서 음양산정도감, 제가 도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음양산정도감 임시관청을 만들어가지고 좀 기준 하나의 확실한 옛날 풍수지리라든지 도참이 뭐 혼합이 되고 주장이 서로 다르니까 하나를 확정해가지고 기준을 세운다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길지를 찾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건의를 이성계는 받아들여가지고 음양산정도감을 설치하고 본인은 바로 무학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그게 1394년 8월 8일이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인 11일에 무학에 도착합니다. 이제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무학에 와가지고 이성계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서운관 관리들에게.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곳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계와 서운관 관리들 사이에 이 당시 군주국가에서 신경전, 군주와 신하 사이에 신경전이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 사대부들, 어떤 신흥 사대부죠. 성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조선 중후기의 살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당시 성리학을 공부하는 신흥 사대부들은 굉장히 꼿꼿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사료들을 좀 보겠습니다. 어떠한 신경전이 벌어지는지. 왜냐하면 이 사료들을 읽어야지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여러분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사료를 가지고 이번 3강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성계가 하는 얘기죠. 너희들은 무턱대고 옳으니 그르니 하는구나. 이 땅이 가령 도읍으로 불가하다면 풍수지리서의 원문을 가지고 고증한 뒤에 보고하라. 유한우라는 사람을 불러서 다시 묻습니다. 이 땅은 끝끝내 불가하다는 말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의 소견으로서는 참으로 불가합니다. 꿋꿋하죠 여러분. 이게 사안부나 사관원의 관리도 아니고 서운관인데 이 개국 초의 어떤 기상이 있어서 그런지 이 서운관의 관리들도 굉장히 꼿꼿하게 불가하다는 말을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 또 얘기를 하죠. 이 땅이 불가하다면 어느 땅이 괜찮겠느냐. 이성계 입장에서는 조금 구차해지기 시작하는 이 상황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유한우라는 이 관리는 신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이 기상이 꼿꼿하기보다는 이제 겁을 상실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군주국가에서 임금이 물어보는데 자꾸 아니라 그러고 결국 또 물어보는데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어떠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군주와 신한 관계가 굉장히 건전한 관계였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또 이성계 입장에서는 사실 우라통이 터질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성계는 좀 짜증을 내죠. 성을 내며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내가 서운관의 관리가 되어서 모른다고 하다니 누굴 속이려 드는 것이냐.
송도 땅의 기운이 쇠하다는 둥, 성하다는 둥 하는 이야기를 너는 들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한호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건 도참설에서나 하는 얘기입니다. 신은 풍수지리만 알지 도참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초지일가 정말 강직한 신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이성계가 얘기를 하죠. 옛 사람의 도참설도 풍수지리를 근거로 이야기한 것인데 어찌 허무맹랑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겠느냐. 그럼 일단 내가 속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곳을 말해보거라 라고 얘기를 하죠. 유한우라는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간에 솔루션을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거의 그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성계를 보고 유한우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저 같으면 한번 져줄만도 한데 유한우는 초지일관 똑같은 자세를 견지합니다. 고려의 태조가 송악의 명당 자리를 살피고서 궁궐을 지었지만 고려 중엽 이후로는 정작 명당 자리는 오랫동안 비워두고 임금들이 자주 이궁, 그러니까 별다른 다른 궁입니다. 거처를 옮겼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명당 자리의 지덕이 아직 쇠하지 않은 듯 보이니 궁궐만 다시 짓고서 그대로 송경을 계속 도읍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성계는 어떠한 결론을 내렸을까요? 논쟁 끝에 내놓은 이성계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앞으로 수도를 옮기리라 이미 마음을 먹었다. 만약 가까운 지역 내에 별다른 길지가 없다면 삼국이 도읍으로 삼은 것도 길지일 터이다. 응당 서로 합의해서 보고하라. 이제 이도저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압박도 안 되니까 결국 이성계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서운관 관리라든지 여러 대신들, 유한호와 같은 사람도 지지 않았지만 이성계도 결국은 지지 않았죠. 어르고 달래고 했지만은 이들이 듣지 않자 이성계는 나 역시 물러설 자리가 없다 더 이상. 나 역시 배수의 진이니까 너희들이 결론을 찾아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난 과정을 한번 쭉 되돌아보면은요. 한양으로 가려고 했다가 좌절이 되었죠. 그 다음에 계룡산까지 왔는데 무려 10개월이라는 시간과 물자와 돈을 들이면서 막대한 부역을 지기하면서 건설을 했는데 이 계룡산 땅도 결국은 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학이 좋다 그래가지고 무학까지 직접 답사를 왔는데 모두가 무학은 좋지 않더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3번의 좌절을 겪었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오죽했으면은 그간의 과정을 거론하면서 개탄에 맞지 않는 게 바로 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 입장에서는 개경이 가장 좋은 명당이고 남양, 그러니까 한양 땅이죠. 지금의 서울이 그 다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의 여지를 주는 거죠. 이성계는 그래도 답답하죠. 이게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내 편이 되어줄 사람. 그래서 부르는 게 바로 무학대사입니다. 8월 12일에 무학대사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최소한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최소한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무학대사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대신들의 의견을 취합합니다. 이번에는 분명하게 자기의 어떤 최종 결론을 내려달라고 대신한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도전부터 전부 다 모든 대신들이 자기의 생각을 피력을 하게 됩니다. 정도전 명확한 의견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풍수지리가는 아니지만 우리 같은 성리학자들도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명확한 의견은 피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도전의 결론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 개국 초기고 하니까 그다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정도전의 의견이라면 의견이랄 수 있고요. 성성린, 정총, 이직 이러한 사람들은 역시 장문의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개경에 그대로 도읍하자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륜 같은 경우는 천도를 하자고 하죠. 다만 무학으로 가자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하들의 입장을 듣고 이성계는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이성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조만간 도성으로 돌아가 소격전에 물어서 이 문제를 결정하겠다. 그런데요. 여기서 변수가 조금 생깁니다. 개경으로 돌아가기 전에 남경, 지금의 한양 옛 궁궐터에서 잠시 이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정확히 2년째가 되는 8월 13일에 사내 형세를 관망하다가 윤신달 등 주변 신하들에게 이곳의 땅이 어떠한가라고 살짝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송경이 제일이고 이곳은 그 다음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북서쪽이 낮고 하천이 말라 붙는다는 것뿐이라고 이렇게 어찌 보면은 이성계가 좋아할 만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옳다구나 이성계가 얘기를 하는 거죠.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송경에도 어찌 부족한 점이 없겠는가. 지금 이 땅의 형세를 살펴보니 왕도로 삼을만 하구나. 하물며 조은이 통하고 사방과의 거리도 고르니 인사로 따져보아도 편리한 점이 있도다. 신이 난 이성계는 호출한 무학대사 있죠? 무학대사한테 물어봅니다. 대사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무학대사가 얘기하기를 사면이 높고 수려하며 가운데는 평탄하고 넓으니 성읍으로 삼기에 적합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이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무학을 반대하던 여러 대신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꼭 도읍을 옮기시고 싶으시면은 이곳이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1394년 8월 13일 한양으로의 천도를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8월 24일 도평의사사의 상소를 계기로 공식화하게 됩니다. 이게 한양 천도가 결정되는 이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세 번째 에피소드인데 한양으로 결정되는 과정이 굉장히 허무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동안 한양 한번 1392년에 실패했고 계룡산도 실패했고 무학도 실패했는데 거의 2년간에 걸친 논쟁이 있었고 건설과 중지를 반복을 했는데 이 논의는 어디 가버리고 갑자기 한양이 푹 튀어나와가지고 하루 만에 결정이 되어버리는 이 사실을 너무 허무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관점을 좀 바꾼다면요. 여러분이 이성계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2년이 20년처럼 느껴졌겠죠. 언뜻 봤을 때는 단 하루 만에 한양이 결정된 거지만은 이성계에게는 2년 동안 걸린 일이라는 거죠. 이성계에는 한양이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로 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천도 그 자체가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한 점을 따져본다면 어떻게 하루 만에 결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2년간 끊임없이 이성계가 설득하고 윽박지르기도 하면서 결국은 성공시켰다. 왜? 벗어나고 싶은 이성계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성계는 어디로든지 간에 심지어 삼국의 옛 도읍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성계였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만 있다면 가겠다. 그러한 이성계의 의지가 있었고 그 의지가 2년 만에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당시에 있던 사실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점에서 이성계의 어떤 리더십을 정리하면은요, 과감한 계획 수립이죠. 그리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스피드하게 속도감 있게 실천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통한 논의 과정, 공론화 이건 비슷한 건 얘기인데 뭐 측근을 통해 가지고 몇몇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앞세워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이게 주무부처를 얘기하고 충분히 공론의 장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고 계속 토의하면서 반대자라 할지라도 충분히 설득하면서 물어보고 그리고 때로는 군주의 읍소도 하고 군주의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약간의 압박도 하고 화도 내고 이렇게 강원양명을 적절히 구사하면서 드디어 이성계가 한양 천도를 성사시키게 됩니다. 개경을 떠나고 싶었던 이성계 드디어 그의 집념으로 2년여의 노력 끝에 1394년 8월 13일 한양 천도가 결정나게 됐습니다. 이게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하기까지의 어떤 이 결정 과정의 전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좀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정도전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또 무학대사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단편적으로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사실 뚜렷하게 이 사람들이 뭘 했다라고 보질 않습니다. 오히려 뭐 윤신달, 유한우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고 권중화가 훨씬 많이 나왔죠. 정도전과 무학대사는 뭐 한두 번 나오는 게 뭐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학대사가 뭐 한양 천도를 주도했다. 아니면은 뭐 궁궐의 방향을 놓고 다투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칼럼이라든지 뭐 신문 기사 하는 거 보면 이게 뭐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되는 게 상당히 많고요. 물론 정확히 100%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료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정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태조실록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정황상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느냐, 아니면 다른 문헌에 실려서 뭐 크로스체크이 되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방금 제가 언급했던 얘기는 사실 태조실록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끝내기 전에 이 문제를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이야기가 무학 오심도차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그 사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 신라성녀 도선이 비기를 남겨 왕실을 잇는 자는 이씨이고 한양에 도읍한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고려 중엽에 윤관을 시켜 백악관 남쪽에서 지세를 관찰하여 오얏나무를 심고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면 그때마다 베어내어 기운을 억눌렀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락입니다. 우리 조선이 나라를 선양받고 나서 승려 무학에게 도읍지를 정하도록 하였다. 무학이 백운대에서 맥을 찾아 만경대에 이르고 서남쪽으로 향하여 비봉에 이르렀다. 돌로 된 비석 한 개가 있어 보니 큰 글씨로 무학 오심 도차, 즉 무학이 길을 잘못 찾아 이곳에 이르리라 라는 6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는 곧 도선이 세운 빗돌이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학은 마침내 길을 바꿔 만경대의 정남쪽 맥을 따라 곧장 백악 밑에 당도하였다. 세 개의 맥이 합쳐져 하나의 들을 이룬 지세를 보고서 마침내 궁궐토로 정하였으니 다름 아닌 고려 때 오얏나무를 심었던 곳이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 한양 이씨가 도읍할 자리였다는 것이죠. 애초부터 이곳은 태조 이성계의 그 조선의 도읍지였다. 이러한 점을 지금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 내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중원의 택리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택리지는 1751년에 간행이 되었고요. 천도가 결정된 1394년과는 무려 357년이라는 이 시간적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리지에서 무엇을 보고 인용했는지에 대한 출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기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고 출처도 없으면은 일단은 믿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료는 약간 회의적으로 먼저 접근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또 비봉에 있다고 한 비석, 이거는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비봉입니다. 진흥왕 순수비, 이게 북한산 우리가 순수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북한산에 있는 건데 이미 추사 김정희가 진흥 이비고에서 이거는 진흥왕 순수비이지 뭐 무학 오심도차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이미 고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면은요, 무학대사와 정도전 간의 궁궐토 논쟁인데 이거 역시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태조가 명을 내려 무학을 찾게 하니 그건 사실이죠. 분명히 무학을 찾습니다. 무학이 마침내 한양에 이르러 말하기를 인왕산을 뒷산으로 삼고 백악과 남산이 좌우 용호가 되어야 합니다.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만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정도전이 반대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로부터 제왕은 모두 다 남면하여 앉아 다스렸으니 동양을 하였다는 말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일반적인 얘기죠. 남면 북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자는 남면하고 그러니까 남쪽을 바라보고 신하는 북비한다, 북쪽을 향해서 절을 올린다. 그러한 개념으로 본다면은 정도전의 얘기가 사실 맞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동양을 하였다는 말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조선시대에도 우리 5대 궁궐 중에서 동양을 한 궁궐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창경궁입니다. 창경궁은 지금 그 서울대 그 암센터인가요? 거기를 마주보고 있는데 동양입니다. 창경궁은. 근데 이제 창경궁은 뭐 다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창덕궁하고 같이 연계돼서 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양이 된 것이고요. 그걸 뺀다면 사실 모든 궁궐은 남향을 하게 돼 있죠.
결국 이 무학대서와 정도전의 논쟁은 주산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풍수적인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게 북악, 인왕, 타락, 안산, 남산 이렇게 있는데, 안산은 이미 탈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무학대사가 얘기하는 인왕산 주산로는 요겁니다. 인왕산은 뒷배로 삼아가지고 왼쪽으로는 북악, 오른쪽은 남산. 그럼 자연적으로 타락산이 이 안산이 되겠죠. 이게 이제 인왕산을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와 같이 이제 더불어 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뭐 무학대사가 그랬다는 말도 있고, 뭐 다른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타락산, 즉 그러니까 북악산, 정도전의 말대로 북악산을 주산으로 한다면은 타락산이 좌총령이 되는데, 좌총령은 풍수에서 장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좌총령이 약하다는 것은 장자가 좀 이제 성하지 못하다, 이러한 약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풍수질입니다. 그래서 뭐 무학대사도 북악산이 아니고 방향은 좀 틀어지지만은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으려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서 정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북악산을 뒷주산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좌총령을 타락산, 인왕산을 우백호, 그 다음에 남산을 마주보는 이제 안산으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좀 믿기는 좀 어렵다.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이제 혼합되어 있어서 나오는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여기 디테일이 역시 정확하기 때문에 사실 좀 문제 아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뒷문장을 좀 보시면은요, 내 말, 무학대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후 200년에 걸쳐 반드시 내 말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신라 의명대사가 일찍이 말하기를 한양의 도읍을 택할 적에 정치성을 가진 사람이 시비를 건다면 곧 5세를 지나지 못해서 왕위를 찬탈당하는 화가 일어날 것이며 200년 만에 전국이 혼란스러운 난리가 올 것이다 한 말이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결국 정도전의 주장대로 북악을 주산으로 삼으면은 우환이 닥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는 것인데, 이게 예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두루뭉술한 감이 있어야지 그게 그런가 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처럼 디테일이 너무 완벽하면은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은요, 정치성을 가진 사람이 시비를 건다, 당연히 정도전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5세를 지나지 못해서 왕위를 찬탈당하는 화, 그러니까 이성계가 지나고 그 다음이면 정종이죠.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단종이죠. 단종 뒤에 누구죠? 세조죠. 세조가 5세를 지나 세조가 단종을 실각시키고 보위를 찬탈하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년 만에 전국이 혼란스러운 난리를 당한다. 이게 바로 1592년 임진왜란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를 이번에는 신라 의명대사라는 사람을 가지고 와서 예언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믿기 조금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얘기는 그럴듯합니다만 이게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출처는 오산설림 초고라는 야담집입니다. 차천로가 쓴 것인데 이게 16세기, 17세기 선조연간에 편찬된 거기 때문에 이성계가 천도한 시기와는 많은 차이가 있죠. 신증, 동국, 여지, 승남과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여기에는 뭐 나홍화상과 무학대사가 서로 길을 걷다가 뭐 울고 있는 청년을 봤는데 보니까 아버지 묘제를 쓰지 못해서 울고 있어서 그 사람의 아버지 묘제를 봐줬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뭐 이성계였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성계가 보위에 오르기 전에 이미 한번 만난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띠가 너무 잘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역시 오산설림 초고라는 얘기는 재밌긴 하지만은 그럴듯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이익주 선생님께서 이미 무학 자초의 정치 활동에 대한 재검토라는 연구 논문에서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다시 와서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한양천도를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것인데 여기서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은 좀 구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무학 오심도차 이야기와 무학대사와 정도전 간의 궁궐토 논쟁을 조금 다뤄서 이거는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제가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태조실록에 기록된 무학대사 연급은 사실 이 두 문장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결정하십시오. 이 문장 외에는 무학대사가 뭐 입지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 결정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두 문장 외에는 무학대사가 자신의 견해를 표출한 게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도 적극적으로 표출한 것도 없고 빈도수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따라서 무학대사가 한양천도에 얼마만큼의 역할을 했느냐? 그거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불교계의 힘을 빌어가지고 어느 정도 한양천도를 이제 푸시하려고 했다. 그러한 의도는 확실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제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속설처럼 무학대사가 한양천도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정도전과 다투었다. 이렇게까지 보는 것도 조금은 많이 앞서 나가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양천도는 이성계, 그다음에 하륜이 좀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어쨌든 계룡산 신도안을 엎었으니까요. 그다음에 개성 잔류파, 제가 표현을 조금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기득권, 옮기기 싫어하는 개성의 이 권신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3자가 서로 팽팽한 대립을 이루다가 결국 이성계와 여러 대신들이 타협을 하면서 성공에 이르게 되었다. 이성계의 리더십이 발휘된, 이성계의 집념과 의지가 많이 발휘된 천도였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도라는 것을 본다면은, 정리를 하자면은 이성계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계룡산 신도안이 실패했을 때, 이 건설을 중지했을 때 많은 대신들과 백성들이 기뻐했다. 그만큼 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성계가 그 의지를 리더십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보았듯이 공민왕, 우왕, 공양왕 등 고려 말기에 했던 천도 시도에서 보았듯이, 혹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세종시의 어떤 이 20년간의 논쟁에서 보았듯이 천도라는 일이 어떤 권력자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여기는 반드시 시대적인 동력이 뒤따라 줘야 된다. 이게 천도였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의지와 시대적 동력을 다 가지고 있던 개국군주 이성계가 천도의 가장 적임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한 3번에 걸쳐 가지고 이성계 한양천도를 살펴보았고요. 이 초반 부분은 어떤 사료도 많이 나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한테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한양 성곽이 구축되는 그 과정, 또 한 가지는 더 재미난 얘기는 뭐냐면은 이 조선 궁궐의 배치상 장자 절선, 그러니까 장자가 약하다는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좀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